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둥 소리를 앞세우며 갑자기 쏟아진 폭우는 자욱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산천 소목을 삽시간에 파랗게 적셨다. 뿌옇게 먼지가 일던 황토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근처 나무 그늘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갑자기 웬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 고갯마루 주막집 올선댁은 부엌에서 마당을 바라보며 버릇처럼 치맛자락을 두어 번 손으로 털었다. 주모! 주모! 온몸이 흠뻑 젖은 선비를 태운 말을 끌고 온 마부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네, 나갑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없을 줄 알았던 올선댁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이리 한번 굉장히 오는군 주모. 방 하나 있으면 주시구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할 것 같소이다. 네, 나으리. 마침 좋은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올선댁은 눈웃음을 지으며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다. 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는 문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갈 길이 멀었거늘 선비가 혀를 차며 먹장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수십 명의 포조들이 뒤따르는 행렬이 주막으로 들어섰다. 맨 앞에서 길잡이를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주모를 찾았다. 이복의 주모! 충청부사 부임 행차일세. 비록 더 이상 행차가 어려우니 여기서 제일 좋은 방 하나를 마련토록 하게. 이를 어쩝니까요? 제일 높고 좋은 방에는 방금 손님이 들으셨는데요. 주모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봤나? 충청부산 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누군지 당장 방을 비우라고 하게. 아이 참, 먼저 오신 분을 어찌 내쫓습니까요? 저 먼저 온 손님도 혼자이신 데다 보아하니 그립는 선비 같은데 두 분께서 하룻밤 같이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나리께서 아랫목에 자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모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당장 방 안에 있는 선비한테 양해를 구했다. 선비는 쾌히 승낙하여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었다. 충청부사는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오른 이번에 첫 부임길이었다 하여 잔뜩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껏 의기양양해 있었다. 충청부사는 부임지에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상을 받을 거라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하룻밤 주막에서 그냥 보내고 들떠 있는 기분을 그만 상하고 말았다. 게다가 초라한 색의 선비와 하룻밤을 한 방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불쾌하였다. 거참, 주제의 양반이라고 갓 한 번 크군. 꼴을 보아하니 겨우 양반 족보 하나 얻은 모양이구먼. 충청부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선비를 바라보다가 거만하게 말을 걸었다. 혹 장기를 둘 줄 아시오? 이렇게 한 방에 지내게 되었으니 잠시나마 무료한 시간을 달래봅시다. 아, 예, 그러시지요. 선비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부사가 반하대하는 것도 관여치 않고 미소를 지으며 존대하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장기파는 서로 지고 이기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을 거라 여겨졌던 충청부사가 장기하를 놓으며 말했다. 노인 양반 장기 꽤나 주셨나 보구려. 오랜만에 족수를 만났소이다. 우리 이런 것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선명이나 하고 지냅시다. 난 이번에 무과에 급제하여 충청부사로 임명된 김무사요. 노인이 양반은 어디 사는 뉴시오? 충청부사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예, 저는 회댁에 살고 있는 송생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젊으신 분이 부사라니 참으로 훌륭하시오. 충청부사는 선비의 말에 상했던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다. 어허, 이것도 무슨 벼슬이라고. 그런데 논 양반께서는 아직 벼슬결에 오르지 못한 모양이요. 그때였다. 나리, 부사나리. 밖에서 다급히 충청부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저 나리, 잠시만 밖으로 나오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듯한 목소리에 한껏 긴장이 되었다. 무슨 일인데 안으로 들어와 고하지 않고. 충청부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글쎄 방에 있는 선비께서. 선비? 아, 그 노인 양반만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지금 막 그 선비를 모시고 온 마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조판서에 오른 우암 송시열 대감이랍습니다. 충청부사의 얼굴이 금세 낯빛이 변했다. 때는 효정 8년, 효정은 청의 간섭으로 오래 꿈이었던 북벌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형의 동정을 살피며 때가 오기만 기다렸던 효정은 청나라의 섭정인 예친왕의 반이곤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서야 자신의 염원이었던 불보를 실행시킬 때가 왔다고 여긴 효정은 곧 송시열을 조종으로 불렀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효정의 부름을 번번이 거절했다. 더 이상 조정의 일을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효종의 친서를 보내 이조판서에 제수하자 송시열은 신하된 자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송시열은 초라한 행색에다 그를 따르는 이라고는 마부밖에 없었으니 누가 보아도 신임 이조판서 행차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 송시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신임 충청부사 역시 그 노인이 송시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뭐? 뭐하라? 충청부사의 얼굴이 낯빛이 못해 하얗게 들려 있었다. 소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으리. 그런 줄 모르고 아랫목까지 빼앗았으니 충청부사는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다. 나의 방자함이 끝내 스스로의 목을 치는 꼴이 되고 말았구나. 이조판서로 물러보고 무리하게 굴었으니 파직은 물론이고 이제 무관으로서 길 또한 모두 무산되고 말겠구나. 가슴을 치며 통탄한 노릇이었지만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을 도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안 마당에서 서성이던 충청부사는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섰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볼 일이 생겨서. 그런데 노인 양반께서는 회덕에 사신다고 하셨지요? 충청부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덕에 사는 송씨를 만나니 반갑기가 그지 없소이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사실 회덕에 오암 선생님 문화에서 잠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 시절이 생각나서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 문화생들을 다 알고 있는데
선생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어찌 그분의 문화생을 다 안단 말이오. 실은 내가 그 우암 송시열이요. 송시열은 방글에 웃으며 말해야 했다. 그런데 벼랑간 충청부사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다. 아니, 이 노인 양반이 실성을 했나? 듣자 하니 우리 우암 선생님을 사칭하며 다니는 자가 있다더니 바로 당신이었군 그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존망 높으신 분의 이름을 팔고 다닌단 말이오. 난데없이 충청부사가 호통을 치자 송시열은 아연해졌다. 보시오. 우리 선생님을 욕한 죄로 당장 묻고 싶었지만 노인 양반의 나이도 있고 해서 내 그냥 참는 게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했다간 용서치 않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런 다음 충청부사는 발로 문을 뻥 차더니 주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쳤다. 여봐라. 어서 떠나 차비를 해라. 내 우리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자와 하룻밤도 단 한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못들 하는 게냐? 어서 서둘러라. 당황한 선수열은 멍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당으로 내려간 충청부사는 포조들이 채 정렬하기도 전에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 후 송시열은 혼자 너토리 웃음을 터뜨리며 박장대소를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물다운 인물을 만났어. 어허, 그 부사 성질 한번 대단하구먼. 내가 역습을 당한 게야. 내가 당했어. 젊은 부사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한껏 의기충천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송시열은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관리로서 거만한 행동을 삼가하라고 한마디 충고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사태는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충청부사는 당당하게 송시열을 꾸짖고는 제 갈 길로 가버렸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충청부사의 임금인분에 다시 한 번에 간판하고 웃었다. 저 정도의 기지와 무공을 갖춘 자라면 장차 나라에 큰일을 맡겨도 손색이 없겠구나. 며칠 뒤 손시열은 한양에 도착하여 효정을 아련했다. 효정에 인재를 청구하라고 하자 송시열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또렷하게 떠올리며 주저없이 충청부사 김무사를 제일 먼저 추천하였다. 나무를 타고 또래오르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해 구출해냈다. 어린아이를 구해가지고 강가로 나왔을 때에는 사방이 깜깜해 밤이 되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배를 강가에 메어놓고 노루와 구렁이는 그대로 놓아주고 어린아이는 날도 어둡고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통나무를 타고 떠내려오던 아이의 이름은 병진이라고 하는데 이번 홍수에 부모도 형제도 모두 물에 떠내려가 죽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된 불쌍한 아이였다. 장씨 할아버지에게는 마침 자식도 없었으므로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자 했다. 얘야, 너는 이제 나보고 아버지 하고 불러라. 좀 늙긴 했지만 내가 너를 너의 부모 못지않게 해줄 테이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이렇게 하여 오갈 데 없는 병진이를 아들로 삼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 할아버지가 배에서 내려 퍼덕거리는 고기를 그물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갈 때였다. 웬 노루가 할아버지 발길을 가로막으며 그물을 입으로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이놈의 노루, 별꼴을 다 보겠네. 장씨 할아버지는 처음엔 귀찮게 생각했지만 자꾸 그물을 잡아 끄는 바람에 노루를 따라갔다. 따라가면서 그
노루를 자세히 보니 홍수 때 할아버지가 구해준 바로 그 노루였다. 노루는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갔다. 노루는 소나무숲 사이를 지나 얼만큼 가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흥을 파헤치다가는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하다가는 할아버지 얼굴을 또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오라, 나보고 파보라는 모양이로구나. 장씨 할아버지는 솔가지를 꺾어다가 노루가 파던 곳을 팠다. 한참을 파다 보니 그 속에서 항아리 하나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눈이 부시는 금은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노루에게 고맙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 고기를 아까 근근히 살아오던 장씨 할아버지는 그 후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장씨 할아버지에게는 큰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다. 다름 아닌 홍수 때 아들로 삼은 병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돈을 물쓰듯 쓰며 품행이 방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병진이의 마음을 고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구 대들었다.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같이 잘해주신다 해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진이가 마구 대드는 바람에 장씨 할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병진이를 쳐다볼 따름이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말리지 않겠느냐. 장씨 할아버지는 잠자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진정 저를 친정집처럼 생각하신다면 재산을 똑같이 판으로 나누어 따로따로 살아요. 저도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꼭 아버님의 떳떳하게 모시겠어요. 병진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병진이의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장씨 할아버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한두 번 그렇게 속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산을 따로 나누어 살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걱정 끝에 말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넌 아직도 어리다. 좀 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병진이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자 못된 흉계를 꾸며 가지고 관가로 갔다. 원님어는 소인의 아버지가 전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 산에 감춰두었다가 요즘 그 돈을 판에 쓰고 있습니다. 병진이는 사토께 거지를 밀고를 해댔다. 강가에서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 장씨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으나 병진이가 하도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바람에 장씨 할아버지를 불러다 조사해 보기로 했다. 강가에 끌려온 장씨 할아버지는 보물 한 가지를 가져온 유래를 몇 번이고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관가에서는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 결국 장씨 할아버지는 옥에 갇히고 말았다. 내가 남에게 털끝만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 언제고 결백함을 밝혀지겠지. 장씨 할아버지가 옥에 갇혀 이때나 누명이 벗겨질까 저때나 누명이 벗겨질까 하고 가슴을 태우고 지내던 어느 날 구렁이 한 마리가 옥으로 들어왔다. 이 감옥 안에 웬 구렁이라. 본즉 그 구렁이는 예전에 큰 물을 만났을 때 구해준 그 구렁이였다. 아니 그 구렁이가 여기엔 왜 나타났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구렁이는 덤벼들어 장씨 할아버지의 배를 물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아파서 팔짝팔짝 뛰었다. 구렁이에게 물린 상처는 금방 퉁퉁 부어올랐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게 은혜를 온수로 갚으려는 것인가. 이놈의 세상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자. 장씨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있을 때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구렁이가 웬 풀을 잔뜩 물고 와선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그 몸짓이 꼭 그것을 상처에 붙여보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 풀을 받아 몸에 상처에다 붙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프던 게 싹 가시고 퉁퉁 부어오른 게 언제 그러냐는 듯 가라앉았다. 아주 깔끔히 상처가 나은 것이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한때나마 구렁이에게 욕했던 것을 뉘우쳤다. 바로 그때였다. 바깥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온님의 어머니가 웬 구렁이에게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보였으나 아무도 고치는 이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옳거니 그 구렁이가 한 일이었구나. 그놈이 날 살리려고 한 짓이었어. 여보슈, 밖에 아무도 없수. 장치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옥지기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다. 장씨 할아버지가 원님의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하자 옥지기는 콧방귀만 끼다가 원님의 어머니를 못 고치면 죽어도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장씨 할아버지를 원님 앞에 데려갔다. 장씨 할아버지는 모두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품 안에 간직하였던 구렁이가 물고 온 풀을 한 입 꺼내 원님 어머니의 상처를 붙여주었다. 원님 어머니는 아프다고 소리치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관원들은 이놈의 늙은이가 원님의 어머니를 아주 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으르렁댔다. 그러나 장씨 할아버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기다리라고 했다. 정말 조금 있다가 부어오른 게 가라앉으며 원님의 어머니는 눈을 떴다. 원님이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 원님의 어머니는 완전히 나은 것이었다. 원님은 장씨 할아버지를 석박지금을 물론 큰 상을 내리고 의붓아진을 병진이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장씨 할아버지는 큰 상도 받지 않고 의붓자시 병진이를 옥에 가두지도 못하게 원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다. 의붓아버지의 참마음을 안 병진이는 잘못을 늦추고 열심히 공부해 과거에 급제하고 장씨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더욱더 존경을 받으며 잘 살았다고 한다. 끼셨소? 빼앗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또를 찾아온 것은 산적대를 잡아들일 좋은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할머니 말에 어이가 없듯 피식 웃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거든 당장 물러가시오. 얼마 전에 잘 훈련된 강군도 산적대에 당해 죽은 자가 수십 명에 이르거든 무슨 수로 산적들을 잡는단 말이오. 사또는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포조들을 시켜 밖으로 내쫓았다. 쫓겨난 할머니는 그 길로 중령을 넘어 단양고을에 사또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영주 관아에서 할 말을 똑같이 했다. 보잘것없는 늙은이지만 중령 산적들을 잡아들일 좋은 방법이 있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단양고을의 사또는 영주 사또와는 달랐다. 그도 마침 산적대를 소탕하기 위해 관군들을
새로 훈련시키며 이런저런 묘수를 궁리하고 있었다. 사또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래, 좋은 방법이란 무엇이란 말이오? 말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 귓속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사또에게 다가가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며 산적들을 소탕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으로 좋은 방법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멈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소? 산적들을 수탕하여 백성이 편히 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알겠소. 일려준 대로 할 테이니 부디 몸을 조심하시오. 사또와 무언가 약속한 뒤 할머니는 곧장 중릉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산적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숲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우르르 숲에서 몰려 나왔다. 두목으로 보이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털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할멈이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곁에 있던 다른 산적들도 덩달아 야단을 했다. 뭐라고 소리를 친 거냐? 하자고는 뭘고, 드자고는 뭐냐? 할머니가 말했다. 하자고는 제 큰아들이고, 들자고는 제 작은 아들입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아들들을 찾는 거야? 두 아들들이 이 산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였는지 영 소식이 없기에 찾는 거라오. 부목이 말했다. 두 아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 가진 것이나 다 내놓고 당장 꺼져라. 그때 곁에 있던 부하가 슬쩍 두목에게 말했다. 두목님, 저 할멈 데려다 우리 밥이나 짓게 합시다. 어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두목은 생각을 바꿔 할머니를 끌고 자기들 소굴로 데려가 밥을 짓게 했다. 할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밥도 짓고 반찬을 만들어 산적들과 함께 살았다. 한편 단양구 오려사또는 관아에서 가장 용맹한 군졸 수십 명을 풀어 산적 소굴 주변에 스며들게 했다. 군조들이 산적 소굴에 포위한 채 잠복하고 있는 동안이 여러 날이 흘렀다. 하루는 산적들이 술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리는 등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가만 보아하니 두목의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도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장만하고 일손을 도왔다. 두목의 생일잔치는 거창했다. 수많은 산적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를 먹어댔다. 흥청대며 노래를 부르고 씨름을 하며 힘자랑을 하기도 했다. 잔치가 한참 물어갈 무렵 할머니가 슬쩍 바위에 올라가 목청껏 소리를 쳤다. 들자구야, 들자구야. 두목이 그 소리를 듣고 짜증을 냈다. 할멈, 갑자기 왜 아들 부르는 것이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주는 잔치상을 보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럼 왜 큰아들은 안 부르고 작은 아들 들자고만 부르는 것이야? 이제 막 큰아들도 부르려고 했습니다. 참, 별 이상한 할멈도 다 보겠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두목은 하루 종일 술을 마셔 취한 터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얼마 뒤 두목은 눈동자가 풀리고 혀도 꼬여 알아듣지 못할 만큼 중얼거리다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두목이 잠이 들자 이어 다른 산적들도 하나둘 쓰러져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바위에 올라가 현나발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가자구야, 가자구야. 할머니 소리를
골짜기 아래로 길게 퍼져나갔다. 그러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이쪽 저쪽에서 강꾼들이 우르르 몰어나와 한꺼번에 산적을 소굴을 덮쳤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산적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모두 잡히고 말았다. 알고 보니 들자고야는 아직 산적들이 덜 잠들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신호였고, 자자고야는 산적들이 다 잠들었으니 빨리 공격하라는 신호였다. 이렇게 할머니는 대치로 산적들을 모두 잡아들인 단양사또는 할머니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적들은 손탁한지 할머니는 어디론지 사라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니 몇몇 군저들이 할머니가 홀로 소백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사또는 그제서야 할머니가 인사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고을 백성들도 다들 할머니를 다자고 할머니라고 부르며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다자고 할머니는 소백산 산신령님이야. 산신령님이 잠시 할머니로 변해서 산적들을 소탕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한양사또 역시 고을 백성과 같은 생각이었다. 소백산 산신령님 덕에 중령 산적들을 모두 소탕했으니 해마다 제사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단양사또는 용주사또와 힘을 모아 중령의 재단을 쌓고 해마다 하자고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연유로 이러시는지 그 이유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들 인준이 사랑방 문전에 붙어 앉아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을 하는데도 영병분수 김진태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네가 알 필요 없으니 어서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 부자의 이런 이씨름은 벌써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다. 하오나 아버지, 이 집의 장손으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어찌 죽음을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이유만이라도 소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모른 채 이대로 아버지를 여인다면 소자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김진태는 결국 아들 인준의 눈물 어린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걸었던 방문을 열었다. 영병고수 김진태가 이렇게 며칠째 방문을 닫아 걸고 식음을 전폐한 이유는 오로지 평양감사 이시온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평양감사 이시온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병군수 김진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김진태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일쑤였다. 그러나 아랫사람인 김진태로서는 평양감사의 그런 행동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있었던 이시훈의 생일잔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니 차라리 사내 재장부답게 깨끗이 죽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다. 인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만한 일로 쉽게 목숨을 끊는단 말씀이옵니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묻고 따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똑같이 갚아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대는 평안감사라니까. 괜한 일을 벌였다간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게다가 무슨 수로 안갚음을 한다는 말이냐. 아들의 말에 김진태가 놀라 말을 했다. 아버지, 소자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댁에 맡겨 주십시오. 인주는 말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에 도착한 인주는 가장 먼저 유명한 기슭집을 돌며 평양감사 이수인이 평소 가까이 하는 기생을 수소문했다. 인주는 평양감사가 개양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아내고 개양을 찾아가 다짜고짜 본 천장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이리 찾아왔다. 만약 내 부탁을 줄여준다면 본 천냥을 더 주마. 풀어줄 수 있겠느냐? 개양은 인준의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소녀처럼 미천한 기생이 돈을 마다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요? 내 듣기에 평양감사 이시훈 대감이 평소 너를 총애한다고 들었다. 다음에 이시훈 대감이 너를 찾아오거든 대감의 주머니를 몰래 뒤지거라. 하면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훔쳐서 내게 주면 된다.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라 하셨습니까? 양은 뜻밖의 부탁에 놀라 되물었다. 그렇다. 그 인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이다. 헌데 그것을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쁜 일에 쓰시는 거는 아니니 걱정 말고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잠시 후 개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만한 일이야 어렵지 않지요. 며칠 후 개항은 자신을 찾아온 평안감사 이시훈이 술에 취해 잠이 들다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내 인준에게 건네주었다. 인준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평안감사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오호, 내가 어찌 그것을 손에 넣었단 말이냐. 내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시훈 이놈, 내 놈이 평안감사라는 직위만 믿고 나를 업신여겼다. 어디 두고 보자. 김진태는 인준이 건네준 평안감사의 인장을 받으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한편 평양감사 이시우는 뒤늦게 인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날로 자리에 불어누웠다. 당장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었다.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이시우는 식으면 전폐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다. 이는 필시 용병군수 김지태의 소행이다. 며칠 전 그자의 아들이 평양에 나타났다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인장을 훔쳐난 게야. 그러나 이시우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더욱 난감하기만 했다. 말 그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 소녀 설아이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우는 하나뿐인 외동딸 설아가 쟁반에 죽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 친지 좀 보셔요. 벌써 며칠째 코끼리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니 소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됐다. 거기 두고 나가거라. 이시훈의 심투렁한 말에 설아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께서 정 친지를 앉으신다면 소녀도 지금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설아야,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시우는 어려서부터 어미 없이 자란 딸이의 저로 기쁜 한숨을 쉬었다. 이런 말이다. 미안하구나. 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이시우는 인장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것이 영변구수 김지태의 소행이란 것을 자신의 의중에 딸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설아는 입가에 빙긋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버지, 왜 진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에게 방도가 있사옵니다. 설아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어라 기속말을 속삭였는데 딸의 말을 듣는 이시우는 얼굴에 점차 화색이 만면해졌다. 다음날 이시우는 인구 고을 군수들에게 사령을 보내 소집령을 전달하였는데 영명군수 김진태에게만은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글을 따로 덧붙였다. 김진태는 왠지 깨름직하여 아들 인준을 불러 상의하였다. 내가 보기엔 내가 꼭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버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버지를 불러드리기 위한 것이옵니다. 내 생각도 그렇다면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김지태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실 때에는 필히 인장을 지니고 가십시오. 아마도 인장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주십시오. 아니 어찌 얻은 인장인데. 하지만 인장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히 인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버지. 며칠 후 김진태는 평양으로 갔다. 평양 감자 이시우는 군수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진태가 쫓아가자 평소와 다르게 맞이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직접 술까지 따라 주었다. 김진태는 이시훈의 환대가 석연치 않았으나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시훈은 그간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으며 이것저것 음식을 권하는 등 김진태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어리둥절을 할 정도였다. 한창 잔치에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벼랑간 밖에서 소란소란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데 하인 한 명이 급히 이시훈을 찾았다. 딸이,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영과정에 불이 났다 합니다. 영과정은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명소인데 많은 문사들이 풍류를 즐기는 유명한 곳이었다. 이시우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김군수, 잠시 내 도포를 맡아주시오. 이시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김진태에게 건네주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식간의 일이라 김진태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튼 이고로군. 평안감사가 돌아와 인장이 없어졌다가 하며 나를 문책하려는 속셈이려구나. 김진태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인장을 이시훈의 도포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훈이 돌아왔다. 그는 김진태에게 도포를 돌려받아 입으며 주머니에 인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면에 특이의 미소를 띄었다. 다행히 불은 그다지 크지 않았소이다. 괜히 잔치의 흥을 깨꾸려. 여봐라. 어서 음식을 더 내오거라. 이시우는 한한 얼굴로 크게 소리를 쳤다. 그날 저녁 이시우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김지태와 마주 앉았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선 내 인장을 돌려주어서 고맙소. 이시훈의 말에 김지태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요. 난 단지 어떻게 내 인장을 가져갔으며 또 오늘의 일을 어찌 짐작하고 인장을 다시 가져왔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요. 이시우는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실은 저에게 아들놈 하나가 있는데 이 모두가 그 아이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호라. 그래요. 실은 나도 딸 자식에게로 오늘의 인장을 되찾은 것이오. 이시우는 김진태의 아이들의 지혜에 감탄하여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아들은 올해 몇이나 되었소? 20입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지간히 영특하구려. 그러고 보니 우리 자식 덕에 톡톡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보시오, 김군수. 자식들의 홍기도 꽉 찼으니 우리 이번 기회에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그리 항송한 말씀을. 내 생각엔 이 모든 일이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만약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리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러니 한시바삐 혼인날을 잡아 두 아이를 맺어 줍시다. 대강과 사돈 맺는 것은 저희 가문의 영광이지요. 김지태는 기꺼이 승낙했다. 일이 좋은 날 술이 빠져서는 안 되지. 여봐라, 주한상을 찾아 내오거라. 하마터면 평생 미워하며 지낼 뻔했던 이시훈과 김지태는 지혜로운 자식들 덕에 지난날의 감정을 모두 잊고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